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별에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저희 뭐 언제나처럼 경희대 우주과학과 정명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간헐적 천문학자조차 아닌 이제 네. 간헐적 뭐 우주 사업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간헐? 그냥 가는. K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제가 오늘은 그 간헐적 천문학자에서 네. 천문학자가 아닌 모드로. 아예 아닌 모드로. 네, 아닌 모드로. 네.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앉아 있으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의 서기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자, 여러분 중에 서기원 교수님의 이 이름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왜냐? 과학계에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됐던 네. 그 지구 자전축 관련 연구의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요즘 여기저기 출연하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여기저기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고 사실은 지난 격동 500년 오프닝에 네. 최 팀장이 살짝 이 뉴스를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방 저희가 별에는 사람들의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제가 최 팀장님한테 뉴스를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도 따로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나 보네요. 그리고 최 팀장님하고 서기원 교수님이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항상 겪는 일이고 네. 사실 이제 이 우리 프로그램이 별해는 사람들인데 지구과학 이제 지구 자전축 얘기라서 네. 하지만 지구도 뭐 억지로 말하자면 일종의 별. 그럼요. 예, 뭐 핵융합하는 별은 아니지만 예, 별이라고 할 수 있고 별이라고 부르긴 하죠. 그죠. 뭐 네. 초록별, 지구별, 초록별 이렇게 불렀고 네. 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과학적으로는 별은 아니죠. 행성입니다. 행성지구는. 그리고 우리 왜 저 중고등학교 때는 천문학을 따로 안 배우고 지구과학 안에서 그렇죠. 다 뭉뚱그려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우리 별에는 사람들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싶어서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서기원 교수님을 모셔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고요. 저희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책 소개가 있습니다. 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라는 이 책인데요. 작고 예쁘게 이렇게 요즘 책 이벤트가 좀 자주 그래도 매주 있습니다. 매주. 그러게요. 예, 다음 그 격동에도 있고요. 이 책이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들고 나와봤는데 일단 작고 가볍고 이뻐서 이 책은 되게 사실 익숙한 책이에요. 네. 네, 이거 서가 명강 시리즈라고. 맞습니다. 네. 네. 서가 명강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제 네. 나온 건데 이육남 교수님이 쓰신 거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아시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한국 최초의 뭐 공룡 박사 네.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이죠. 예, 지금은 이제 불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후배들 차원에서 또 몇 분 나와 계시지만 몇 분 안 나와 있어요. 여전히 적죠. 예. 예, 우리 뭐 한 손으로 꼽을 정도.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닌데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구적으로 공룡을 연구를 하셨고 또 공룡으로 학위를 받으신 이제 1호 박사님이세요. 이 이육남 교수님이 그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이라는 코리아 케라톱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그 트리케라톱스 알고 프로토케라톱스라는 애들을 압니다. 트리케라톱스는 크고 프로토케라톱스는 작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있던 애들이에요. 물론 수학년 전에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본 이미 애들인데 발견돼 네. 근데 한반도에서 나타난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를 바로 이 이육남 교수님이 발굴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반수생 신종공룡 나토베나토르도 발굴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발굴을 하시면서 공룡을 찾아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공룡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학문적인 업적을 쌓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룡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그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 화석. 화석을 사실 우리가 발견해서 이거를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진화와 관련돼서 이제 물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석이. 그 화석의 이제 생물학적 의미와 가치를 짚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뭐 진화, 화석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고 2부에는 또 우리가 매우 이제 관심이 있을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생물의 흔적. 그럼 뭐가 발견됐나?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어디에 공룡이 나왔다더라, 어디에 뭐 발자국이 나왔다더라, 어디에 뭐 알이 나왔다더라. 하지만 금방 까먹고
공룡하면 자꾸 이제 해외에서 발견된 것만 어릴 때 들었으니까 특히 이제 중장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 화석하고 지층을 탐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찾아 나간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가 발견됐는지 이런 얘기들이 다 실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주 재밌을 것이다. 그 다음에 3부는 공룡 탐사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주라기 공원식의 탐사는 안 돼요. 주라기 공원 보면 그 본문에도 있는데 주라기 공원 보면 계곡에 막 거대한 기계가 들어가지고 막 파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도 수작업으로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기계가 구궁 들어가지고 하다 다 무너지고 다 엉망진창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업들, 그 현장 기록들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하는 얘기, 뭐 열정적으로 뭐 찾았을 때 기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부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옛날에 또 이정무 관장님도 하셨던 얘기인데 진화적 의미에서 공룡이 아직도 있다. 공룡이 이제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옛날 그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새라는 형태로 그죠? 공존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골격학, 기후학, 습성 이런 사례들을 다 다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되게 공룡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뭐 뭔가 주장하고 뭐 자랑하려고 할 때 사실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항상 요즘은 하나는 공룡에게 깃털이 있었다.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다 어릴 때 공룡의 뼈하고 가죽만 붙은 걸로 알았지만 사실은 깃털이 있었다는 새 이제 지식 하나와 그 다음에 사실은 새가 공룡이야. 이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왜 새가 공룡인지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여기 이제 깃털 얘기도 나와요. 중생대 공룡으로부터 확인된 깃털의 종류가 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지금의 새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공룡은 당연히 이제 공룡은 대부분 날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의 깃털은 나는 것과 상관이 없었고 이제 다른 역할, 뭐 체온 조절이나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실려 있어서 작고 가벼운 책이지만 공룡에 정말 눈곱만 치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읽을만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공룡에 관심이 있다면은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도 조금 뭐 어려워해가면서 읽을만한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도 이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기 중에서 공룡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공룡기에 사실 그 그림책이나 그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다음 책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그림책 보고 나면 이제 관심을 끝나는데, 이어갈 책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림책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읽고 나면 이제 끝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뭐 너무 어른 책으로 가던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책이 그 미싱 링크 진화 용어잖아요. 미싱 링크를 채워주기에 좀 적당한 책이 아닌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벤트를 저희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룡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 이육남 교수님의 이 책을 저희 사람들 회원들 대상으로 이제 10권을 증정을 하고요. 예,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람들 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은 저희 이벤트 게시물이 마련돼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꼭 신청을 하시고 예, 본인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도 이 책 꼭 10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오프닝이 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제 끝 없이 영원히 이제 오를 예정입니다. 근데 이건 되게 특이해요. 우리 옳았다는 얘기는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 들어왔던 거잖아요. 뭐 블랙홀이 있다더니 정말 있다라든가 뭐 별이 휜다더니 정말 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별빛이 이런 얘기였는데 블랙홀 뭐 중력 렌즈 뭐 네. 관측한 거 나올 때마다 또 옳았다 뭐 맨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건 뭐냐면 중력이랑 그 속도 때문에 뭐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이런 얘기는 다 인터스텔라 이런 데서 다 본 건데 호주와 뉴질랜드 연구진이 이 퀘이사라는 준항성 190개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빅뱅 후 10억 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28억 년 전이겠죠. 그죠? 빅뱅 후 10억 년이 흐른 뒤에 우주에서 시간이 지금보다 5배가 느리게 가는 시간 지연 현상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건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옳은 아인슈타인의 얘기 속에서도 네. 와 이거는 좀 생각을 못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놀라운 얘기였고 이게 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뱅 후에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초기 우주를 처음으로 관측한 것이다. 그리고 역시 아인슈타인 그 팽창 우주의 수수께끼 중 하나를 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생각은 했잖아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 지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뭐 블랙홀 근처에 있던가 진짜 인터스텔라처럼 아니면 뭐 빨리 어딜 갔다 오든가 광속에 가깝게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옛날을 들여다본다거나 거꾸로 생각하면 미래로 가면 그럼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반인은. 정명원 박사님은 늘 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는 기초인가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드리면 사실은 조금 이제 해드릴 건데, 네 그렇게 이게 좀 되게 너무 재밌게 제목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조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근데 그 의미가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그때 우주 초기를 관측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예요. 우리가 보기에? 네, 우리가 보기에. 근데 실제로 느리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시간 이 상대성하고는 근데 이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갔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 또 합쳐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이 순간 저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니 뭐 아인슈타인 얘기는 어떻게 뭐 주워들은 풍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게 섞인다고 하니까 상대성 이론도 어쨌든 거기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느리게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밖에서 보기에 느리게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주 팽창이라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혹시 설명을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이 실제로 과거에 느리게 흐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관측을 했더니 여기선 퀘이사거든요. 퀘이사 관측을 했더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비유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녹화를 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녹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3시간이 넘습니다. 2시간으로 할게요. 그래서 2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이게 진리인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이 녹화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을 외부에서 보는 관측자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4시간처럼 관측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심지어 한 우리로부터 128억 년 정도 광년 정도 떨어진 사람이 저희를 관측하면은 이것이 한 5배 정도 늘어난 시간이 이제 되는 거예요. 10시간. 10시간 정도가 이 녹화가 10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 오래 가니까 빛이. 네 그런 개념인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금 PPT로 보시는 게 이게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 외신 제목도 5배 늘어진다고. 그러게요. 네네네. 국내에서 과장한 게 아니에요. 네, 과장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헷갈린 것인지. 네, 맞는데요. 근데 외신도 제목 장사를 걔네도 해야죠. 먹고 해야죠.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요것도 그리고 사실은 천문학자들은 이 관측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시간 지연 효과를 관측하는 수단이 새로운 수단입니다. 새로운 수단이다. 그 퀘이사를 이용한 거고요. 그 전에는 초신성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우주에서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이 터지게 되면 별이 폭발을 하면서 빛의 그 세기가 최대치가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초신성은 다양한 초신성이 있고 이거를 K 박사님이 저번 시간에 이 초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타입 1A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터져서 그 빛이 최대치가 됐다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 보던지 간에 다 똑같이 한 달 정도가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광도 곡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광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그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어떤 초신성은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반면에 아주 멀리에 있는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로부터 한 7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은 저렇게 한 2달 정도가 걸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시간 지연 효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보정해주면 저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시간 지연 효과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이미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저걸 알아내긴 했는데 알아내긴 했었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퀘이사를 이용해서 한 건데요. 근데 이 초신성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잖아요. 근데 퀘이사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이 빛의 밝기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타임 스케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22년이나 되는 네네 거의 그 정도 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 초신성 테스트와 같은 거를 똑같은 걸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관측인 것이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옛날에 네. 그 시간 지연이 네. 우주의 초기로 가면 일어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K사로 다시 관측을 한 거다. 다시 관측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여기는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는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저 보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깔끔하게 모두 다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의 빅뱅 우주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본인의 우주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빅뱅 우주론보다 더 나은 우주론은 아닌 것이죠. 예. 원의 초신성이 그 시간 지연 효과 말고도 차이가 나요. 어두워지는 시간하고 네네. 밝게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보정하면 합쳐지지가 않고 네. 예, 거기에다가 시간 지연까지 같이 보정을 해야지 합쳐진다. 근데 네. 초기 우주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지금 봤을 때 보이는 이유는 네. 뭐예요? 이유가 제가 그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수 간단하게는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마지막에 다 유도에서는 산수예요. 1 곱하기 5는 5라는 산수인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죠. 네네. 그런데 그 이전에 들어가는 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 팽창하는 우주의 개념이 들어가서 복잡한 그런 수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 시간 지연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합적인. 그럼 이거는 뭐 특수상대성 이론 쪽인가요? 일반 상대성?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 쪽입니다. 일반 상대성 쪽. 왜냐하면은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휘어진 시공간들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핏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그 기사만 보면 네. 초기 우주에서는 뭐가 뭐 빨리 움직인 것인가라든가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네. 뭐 아니면 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뭐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네. 하지만 그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고. 그건 제가 아무리 수식을 봐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수학이 나오지 않으면? 네, 수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아세요. 네처 아스트로놈이 논문 나왔고 정명훈 교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아시는 거고. 정명훈 교수님이 못하시면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한 가지만 착각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쉽게 내피셜을 우리가 생각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니까 우주 초기에 물질들이 많이 가까이 있었으니 걔네들끼리 중력이 강했다라든가 아니면 걔네들이 속도가 빨리 움직이고 지금은 뭐 느리게 움직이는 늙어서 우주가 이런 식으로 내피셜이 순식간에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 전혀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주변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어진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뉴스가 이 뉴스가 제가 외국 기사도 많이 보면은 이 연구에 대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제목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틀렸다.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38억 년인데 실제로는 267억 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 연구가 특히 언론에 알려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이러한 결과를 들으셨을 때 여기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걸 어떤 거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JWST 관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JWST가 관측하는 그런 초기 은하들의 모습이 우리는 아기 은하를 예상을 했는데 초우량 은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큰 은하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연구에서는 우주론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인 겁니다. 네. 그 나이가 원래 더 길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3살짜리 애라는데 보기에 10살 같이 보이니까 네. 이게 실제로 10살이다. 10살이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거죠. 해버리면 그렇죠. 약간 그런 간단한 방법일 수 것이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잘못 추정을 한 거다. 그 나이를 잘못 추정한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원리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이 가정들이 들어가냐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팽창하는 우주 이러한 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허블이 알아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결론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하니까 과거에는 우주가 더 작았고 결국엔 빅뱅의 순간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팽창하는 우주는 빅뱅 우주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허블이 어떤 식으로 관측을 했냐면 이렇게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적색 편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있는 구불구불한 것이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다 알고 계시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마치 앰뷸런스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그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이 은하가 왜 멀어지냐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적색 편이가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에너지를 잃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에너지를 거죠. 잃으면 적색편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네. 에너지를 잃게 되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쯔비키 교수님이 이제 나오시게. 우리 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분이죠. 네, 그렇죠. 츠비키는 어떻게 인성에 부합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 사진만 보면.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다른 사진도 봤는데 되게 잘 나오신 그냥 멀쩡하게 이제 나오신 사진들이 있었는데. 근데 굳이 이걸 골라오셨군요. 저도 굳이 이걸 고르게 되더라고요. 다 익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가져오면 아무도 못 알아보실까봐. 맞아.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고블린에 가까운 그런 지금 분위기를 풍기시는. 격동 500년에서도 다뤘던 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주장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광자가 즉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아주 먼 거리로 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잃는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를 잃는 기작이 있으면은 된다. 즉 Tired Light 모델이라고 해서 TL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빛이 지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 말씀드린 논문에서 이것을 차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관측을 다 못 맞춰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쇼포노바 테스트 있죠. 그 네. 초신성 테스트를 못 맞추고요. 오. 그리고
그 우주 배경 복사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는 사실 한계가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을 지금 우리의 우주론과 적절히 이렇게 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 더 아주 유명한 또 과학자의 이론을 차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 뒤에 이제 폴 디렉의 폴 디렉. 네, 폴 디렉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어떠한 그 모델을 또 이용을 하냐면 요 코베린 커플링 컨스턴트 CCC 모델이라고 요거는 이 논문을 내신 분이 주장을 하시는 건데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기본 상수들이 변한다. 네. 예를 들어 중력 상수가 변하고요. 빛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리고 플랑크 상수, 볼츠만 상수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모델도 차용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모델을 벌써 2개나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츠베키도 성격이 극단적인 분이잖아요. 네. 폴 디렉도 만만치 않게 극단적인 분이에요. 인상은 훨씬 나아 보이시는데. 네. 이분이 그 아내한테 편지를 답장을 할 때 표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그분이에요. 네. 뭐 당신이 나 들은 기억 나네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 그러면 아니요. 나를 사랑하긴 했나요? 예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내가 모르지. 야, 그 옛날이니까 뭐 천재라도 옛날 얘기 실화입니다, 같았지. 실화. 지금 같으면은 뭐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네.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거든요. 네. 유명해지는 게 싫어서 노벨상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유명해진다. 맞아요. 그건 맞네. 그래서 받았다는 바로 그분입니다. 야, 정말 너드도 이런 너드가 없네요. 여하튼 네, 그래서 이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모델을 또 차용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논문에 나온 건데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색깔로 표시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빅뱅 우주론과 다른 우주론들을 다 비교를 한 거예요. 뭐 CCC와 TL을 합친다던가 아니면 TL만 이용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마지막만 보시면 우주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지금 우주론에서는 137.5억 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 CCC와 TL 모델을 합치면 267억 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매우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나온 결과이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 이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사를 그냥 보면 드디어 우주론에 이제 그 대박 참사가 벌어졌고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고 네. 사실은 그 이제 짧은 과학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가 알고 보니까 2배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연구 네. 얘기를 하시는데 맥락을 그분들 잘 모르시니까 네. 근데 그분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기들 그냥 뭐 외신이든 뭐든 그냥 맞아요.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네. 굳이 도출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의도는 그 아기 은하들이 너무 크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는 마치 현대 우주론이 95%의 관측을 잘 맞추는데 5%를 못 맞춘다라고 할 때 이 5%를 맞추기 위해서 95%를 또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 이게 그래서- 섣불리 뭐 이렇게 받아들일 내용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걸로 논문을 쓰는 분은 또 있으니까 하긴. 이제 그런 네. 논문이 하나 나온 거고 네, 그걸 이제 기사로 만든 거죠. 맞아요. 그게 논문이 이게 보니까 천문학자들한테 크게 환영받을 논문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또 외신을 타고 또 전해지는 것이고 네. 근데 이 생각 드네요. 우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 4대 16세라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16세인데 너무나 늙어 보이는 강호동 있고요. 그다음에 저 누구죠? 저 드웨인 존슨도 네. 있고 이렇게 네 명이 16세라고 하는데 누가 보기에도 36세로 보이는 그 네 명의 얼굴이 유명한 사진이 짤로 청소년 축구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나이를 10년, 20년 이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예를 그 초기 우주 은하에 대해서 그대로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현재로선 과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 관점이다. 네. 네. 이게 이제 정명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프닝으로 원래 이제 정했던 건데 네. 막상 오프닝으로 해놓고 이거 어떡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나서서 이걸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천문학자 모드일 때는 그런 기사 나오면 관심을 가지거든요. 요즘은 모드를 꺼가지고 그냥 뭐 보지도 않으셨어요 제대로? 보긴 봤습니다. 슬쩍 한번 보시고 보고 그냥 뭐 전민기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라고 그냥. 네, 저희 오프닝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시간 지연 효과는 이미 초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이번에 K사로 한 번 더 확인이 됐다. 이 정도이고 그거는 상대성 이런 거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어디 가까이 중력이 있고 뭐 조금 빨리 움직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 우주가 2배로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건들을 설정한 것이지 이것이 뭐 그래서 기존의 우주론을 깨는 그런 엄청난 발견이냐면 뭐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프닝 이 정도 하는데 저희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웹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가우스 전자도 아시죠? 그럼요. 예, 어마어마하게 드라마도 됐었고 네. 그 트라우마. 그럼요. 예, 이 유명한 곽백수 작가님을 모시고 와.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SF 웹툰인 파견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파견체는 저도 애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좀 몇 년 전에 그 만나가지고 왜 그때 처음에 그 스케치 한 거랑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형님한테 자문도 좀 얻고 제일 필요한 건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 형님이 이제 줄 줄 알았는데 형님이시라고요? 못했어요. 네, 제가 놀랍게도 저도 노안인데 이 친구도 참 좀 만만치 그래서. 네. 그냥 살짝 형님인데 살짝. 그때 제가 이제 보면서 사실은 뭐 제가 아이디어를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이제 저한테 뭐 이게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쓸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 플롯이라든가 뭐 캐릭터는 원체 이제 곽 작가님은 자기 세계과 자기 색깔이 있는 작가잖아요. 거기서 뭐 이 사람이 이러면 좋겠다 저 사람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0년 전쯤에 우리 거의 처음 봤을 때 기억나는데 걸어가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SF나 이런 거 할 생각 없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은 좀 열심히 돈 벌어야 될 때고 좀 지나서 해보고 싶은 여유 생기면 그러니까 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파견체 그 스케치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작품을 내가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뭐 80회 정도 거의 연재가 된 상황이죠. 어쩌다가 이 계기가 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SF에 덤벼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가우스전자 끝나고 어떤 타이틀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더 이상 단편 에피소드 스타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독자들도 재미없어 할 것 같고 극화로 가야 되는데 극화로 갔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제가 데뷔 전에 습작으로 그리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가우스전자 트라우마 같은 코믹물, 잡지 연재물 같은 거고 또 하나는 SF로 두 편을 준비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SF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꿈꿨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장르였고 지망생 때도 했었고 지금 파견체도 한 26, 27살 때 그렸던 습작 그 습작 내용을 지금에서야 이제 한 30년 좀 모자라게 지나서 이제 트라이를 해보게 된 거가 계기가 됐죠. SF에 대한 애정도 꾸준히 있었고 우리 팟캐스트도 오래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과학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제가 그 두 축 제가 이제 지식을 쌓는데 두 축이 경제랑 과학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우스전자 같은 경우는 경제 쪽이었고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저의 이제 그 한 축인 이제 과학 쪽이 이제 SF로 작품을 하게 되는 계기 큰 계기가 됐죠. 중간에 보다 보면 스토리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좀 어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봤거든요. 그죠? 파견체 보니까 파투님 냄새 나는 부분이 가끔씩 나와요. 화성 얘기 이거는 누가 봐도 파투님 얘기인데 싶은 게 아마 우리 듣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팟캐스트에 이제 곽백수 작가가 특별히 나온 이유가 사실은 우리는 저는 이제 화성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왜 그 반복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코드하고 곽 작가의 코드가 뭐 어쨌든 좀 맞는 느낌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읽어가다가 이거는 파투님 냄새 살짝 나는데 이런 거 찾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외계인 관련된 것들. 특히 뭐 화성에 뭐 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뭐 거의 뭐 밀던 요즘은 저도 이제 좀 식상합니다.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재미있던 게 뭐였냐면
여기 보면은 왜 외계인 탐색 프로젝트인 제티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게 원래 세티잖아요. 예. 중간에 세티로 나와요. 한번 오타가 있어. 한 번은 네이버에서 수정 요청이 와서 수정하고 그 다음은 네이버도 체크를 못했나 봐요. 근데 공공기관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백악관을 백악관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는 그렇죠.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세티는 알면 좋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하죠. 오히려. 여기 나온 대로 사실 만에도 나오는데 세티가 좀 어려워요. 계속. 누가 봐도 세티인데 제티라고 하니까 더 이상해요. 오히려. 세티로 그 코인을 채굴한다는 분산 컴퓨팅으로. 네네. 그것도 그런 거는 제가 열심히.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아이디어고 사실은 세티가 바로 제가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세티가 그 가정의 컴퓨터 자원을 나눠서 이 분산 컴퓨팅으로 이제 들어온 데이터 분석해서 뭐 외계인 관련된 게 있는지 그거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 뭐 요즘 안 하지만 93년 뭐 이런 옛날부터 이미 286 때부터 그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외계인 찾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고 뭐 이거 아직도 있다면서요? 있죠. 예, 아직도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재단은 좀 재정난이 있어서 러시아 사업가가 갑자기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어가게 됐다고 마지막 기사는 그렇게. 브렉스루 그렇죠. 브렉스루 재단에서 맞습니다. 유리 밀러라는 사업가가. 그 사실이 이제 세티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코인 채굴을 뭐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해킹 당해서 한 거였지만 근데 그것도 들어보면 뭐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뭐 세티가 그렇게 은밀하게 관리 잘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SF니까 현실에선 불가능한 거를 살짝 넘어서는 거죠. 그럼요. 상상력의 지점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뭐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다뤘던 주제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그러니까 전 그래서 너무 좋았죠. 형님네 채널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어디서 얻어듣고 책 주워 읽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이게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작년인가 이 팟캐스트에서 언급했었던 그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힉스장 그 가짜 진공 붕괴 그때 설명도 정명훈 교수님 사실 이후 해주셨는데 이거는 혹시 그거 듣고 아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좀 파괴적으로 알려줘야 돼. 아직 박사님 읽으신 지점 뒤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아직 끝까지 다 못 읽어가지고 그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재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그런 건 생각해서 물리법칙 하나를 트리거처럼 건드려서 우주가 와르르 무너지는. 근데 그거를 그냥 없는 과학 상식으로 없는 내용을 그냥 용어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고 처리할까 하면서 그냥 그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스토리는 머릿속에 계속 굴리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 형님이 갑자기 그걸 쓴 거였고 이거 괜찮은데? 근데 글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제가 아예 제 그림 원고 캡처를 해서 보내준 다음에 형님 이렇게 써도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뭐 대충 뭐 그 정도면은 무리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신나서 썼죠. 그리고 형님 덕분에 어차피 틀렸다고 증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상상력에서 있잖아요. 우주가 무슨 프로그램이면 뭐 하나 도미노처럼 뭐 하나가 탁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쫙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정말 이건 뭐 도와주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형님이 올릴 때 그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라 큰 도움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제 곽백수 작가의 만화를 뭐 작가를 모를 때부터 옛날부터 즐겨봤던 입장이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마침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나오고 할 때 곽 작가가 연락을 해줬었어요 옛날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당시 또 동네 가깝게 살아가지고 만나서 한 번씩 얘기하고 뭐 만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SF를 쓰게 되고 지금 뭐 80회 이상 연재했으면 좀 1년보다 훨씬 1년 반 정도 됐고 좀 모자란 1년 반 정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웹툰을 포함해서 모든 장르에서 SF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모두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웹툰에 SF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가끔씩.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액션 계통이던가 아니면 우주 전쟁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면은 곽 작가의 지금 파견체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뭐냐면 원래 곽 작가 느낌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SF를 다루면서 완전히 엉뚱하게 간 게 아니고 이걸 뭐 곽백수 작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 트라우마나 또 저기 가우스 전자에서 느껴진 그 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 얘기에
또 곽백수 작가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람들 뭐 그 개성이나 색깔이나 감성이나 입장 같은 거를 참 잘 다루는 작가인데 캐릭터들을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도. 저는 그 지점이 부족하다고. 저는 SF적 설정은 괜찮은데 드라마가 너무 부족하다. 약간 저는 작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님은 보시는 독자 입장이랑 네, 그렇죠. 다르게. 이게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작가가 추구하는 거하고 또 독자들이 계속 보고 싶어하는 거나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그림체가 무겁진 않잖아요. 그림체 가벼운 그림체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게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곽백수 작가도 이제 외모에서 그런 섬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감정을 알고 긍정 제가 어떤 이미지죠? 제가 어떤 이미지? 그냥 뭐 굳이 얘기하자면 좀 도사 같은 느낌이 있죠. 저도 그래도 있지만 이제 좀 염색도 안 하고 요즘. 네, 저는 그냥 뭐 만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작품을 보면 그 섬세함이라든가 그림체도 사실 가볍지만 섬세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설정이 그 인간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중간 중간에 설명을 하기 위한 약간 과학적인 사실들을 던지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 설득력 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제가 약간 물론 기존의 다른 작가님들이 어떤 또 제가 모르는 작품 있을진 모르지만 환타지께 아예 없는 그냥 정통 SF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통 SF 아주 하드한 S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힘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설정상 드라마가 뭐 사랑이라든지 뭐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한국에서 그 대중한테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SF랑 접점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원고를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저도 지금 최신에 나오는 원고들은 저 스스로도 좀 만족할 만해서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그전에는 제가 여기저기 좀 홍보를 해야 되나 알려야 되나 했지만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함부로 제 만화 봐주세요 했는데 보고 뭐야 이걸 왜 보라 그러는 시간을 갖게 만화를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타인의 시간 뺏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좀 약간 제 작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좀 붙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겠다. 그리고 형님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냐. 근데 그 SF 저는 SF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읽다 보면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거 있으면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과학자들은 불편하죠. 네, 불편한 게 많은데 이게 그게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괜히 어설프게 맞아요. 비과학적인 얘기 안 넘어가. 그 모든 이야기가 과학적인 가설까지는 나온 수준까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그거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이야기에서 안 나오게 세심하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이 없이 쉽게 넘어간 게 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요원들이 나와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그런 게 약간 착한 버전의 요원들이 파견체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되게 악당이 아닌 되게 착한 그런 요원들이 이렇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탐색하고 감시하고 이런 느낌, 보고서 쓰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독자들이 내가 기대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많이 보시는구나라고 느낀 게 만약에 파견체가 좀 약간 능력도 있고 무슨 요원 비밀 요원 맨인 블랙처럼 하면은 그게 약간 독자들이 원하는 거였나? 나는 솔직히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파견체 그냥 생활고에 시달리고 인간적 갈등에 시달리고 그러고 또 뒤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다들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파견체란 존재 자체가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감도 가지고 있고 자기 일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정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있어요. 왜곡돼 있는 심리 상태인.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어떤 비밀 요원이 아니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노자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렇죠. 외노자에 가깝죠. 몸은 인간인데 정신은 아니니까. 그러고 항상 임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파견체가 있잖아요. 오히려 파견체의 규약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에 고뇌하는 파견체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게 사실은 능력 있고 뭔가 뭐 슈퍼히어로 같은 파견체류의 뭐 외계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존재가 나오는 SF는 100만 개로 넘어요 지금 세상에.
더 이상 우린 그런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너무 많아요. 그 위대한 능력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좀 인기가 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이 작품은 SF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어요. SF 팬들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작품이 아니고. 제 생각에 아직 몰라서 못 모르는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몰라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장 안 되면은 웹툰 페이지에 보면 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 사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 캐릭터들이 이게 좋았던 게 완전히 일반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나오면 멋있긴 하지만 저는 그 사이코패스 마음에 들어요. 사이코패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좀 걔도 나중에 사연이 네. 나와요. 아, 나오겠죠, 나오겠죠. 아니, 뭐 예, 이미 예. 조금씩 등장을 중간에 살짝 뒤쪽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는 슈퍼히어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하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뭐 매트릭스 계셨는데 뭐 네오에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소위 더 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존재들은 제가 뭐 스포일러기 때문에 뭐 스토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형적인 나약하고 무능한 아빠 나오고요. 이게 다 파견체예요. 파견체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스포일이지만 스포일러 초반에 설정 정도 말씀해 주세요. 예. 외계인하고 복제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복제 인간인데 외계의 과학력으로 만들어낸 이제 인간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제 인간이고 외계인들이 주어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지원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빠 나오지 또 스스로 머리 나쁘다고 이제 말하면서 뭐 귀농하는 그런 존재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로 이제 속물적인 사람 자기 행복 추구하다가 어떤 일을 겪고서 이제 정신적 고통받는 그런 캐릭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재밌었던 캐릭터는 뭐냐면 그냥 불륜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세상에 실제로 그냥 우리가 잘 안 보려고 하지만 그냥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대충 불륜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어디 파견체로 나오고. 동료 파견체 유산이나 좀 받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나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존재 뭐 늙으면 죽잖아요 또. 늙으면 죽어요. 그냥 인간 네. 파견체 소타이틀이 조그맣게 있는데 외계인도 지구인도 아닌 존재라는. 맞아요. 예. 예.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말씀하신 대로 사이코패스 나오고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사이코패스. 연애를 외워서 하잖아요. 연애를 외워서요. 예. 근데 그 여자분은 또 그런 이 사이코패스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곽백수 작가님 이게 SF도 중요하지만 이 캐릭터 설정이 진짜 잘 된 거야. 그런가요? 예, 정말 잘 된 거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계속 이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뭐 무슨 슈퍼히어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개개인의 무슨 대능력을 부여해서 뭐 거대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 역할은 이 안나나 얘네들이 하잖아요. 그 파견체 그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장르에 너무 이제 신경 쓰시기보다 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이 캐릭터를 만들어낸 능력하고 이 캐릭터의 심리하고 이 서로 관계를 만들어낸 능력이 원체 탁월하니까 그것들이 잘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초반에 약간의 진입장벽은 있다고 봐요. 그림도 좀 많이 부족하고 연출도 부족해서. 근데 한 30회 정도 넘어가시면 저도 실력이 붙었고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아니 초반에도 괜찮아요. 우린 몰라요. 그뭐 연출 어쩌고 그림 몰라. 저 뭐 그림이 나아진지도 몰랐어요. 차이 전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보신 분들은 다 재밌어요. 충분히 재밌어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건 제가 예, 솔직히 제일 큰 미덕이잖아요. 그럼요. 어떤 뭐 장르의 특성이나 뭐 제가 SF 장르니까 뭐 과학하신 분들 봐주세요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재미죠. 재미죠. 거기에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우스 전자조차도 코믹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곽백수 작가가 그리는 그림은 항상 뭔가 페이소스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본인은 재미를 추구한다고 10년 전부터 항상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박 히트. 진짜 재미만 추구하고 정말 히트만을 노리는 작가들이 가는 방향하고 곽백수 작가가 가는 방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작가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한번 엎어졌어야 되나? 내가 너무 정답 찾으려고만 하다가 재미를 놓쳤나? 작가는 스스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읽으면서는 전혀 혼란이 느끼지 않았어요. 전혀 혼란이 없어요. 그 혼란이 이제 끝났고 이제 저 나름대로 뭔가 손에 쥐어지는 그립감이 좀 생긴 상태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재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괜찮아요. 그렇게 막 생각처럼 그렇지 않고. 아니, 작가로서는 좀 처음부터 봐도 재밌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보고 왔거든요. 아, 예. 일단 궁금하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 무슨 상황인가 이게.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파견체 역시 과학적 배경을 가진 SF지만 우주 전쟁, 액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인간의 그 존재와 진실 뭐 이런 것들을 은유하는 게 저는 좋은 SF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보면은 이제 파견체가 그 말씀하신 대로 외계인 슬래시 뭐 복제인간이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를 대입해도 그대로 같은 얘기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백수 작가의 그 평소 분위기가 녹아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단점이가 작가는 좀 감정 과잉이 돼서 자기도 불타오르고 독자도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캄다운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곽백수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우스 전자나 이런 거 계속 오래 보신 분들은 곽백수 작가가 또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충분히. 그거는 이제 오버해서 표현을 안 할 뿐이고 이 트라우마 좋아하는 사람들 트라우마가 웃겨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감정 느낌 때문에 좋아한 거지. 아니 근데 막 폭발시키는 신이 없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촌스러운 거고 잘못 쓰면은. 아니, 촌스럽지 않죠. 독자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을 마음 움직인다니까 이걸로도. 약간 머리만 움직이게 하지. 아니야 마음이 움직여.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부터 그 생각했는데 곽 작가는 자기가 되게 드라이하고 되게 건조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런 작품을 쓴다고 그린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옛날부터 가우스 전자도 이게 웃기거나 뭐 논리가 아니고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그게 힘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힘이에요. 마지막에 그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에피소드들 항상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 있었어요. 거대한 충격을 받고 뭐 이건 아니더라도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뭔가 이 살짝 건드리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힘이라고. 그런가요? 아니 그좀 말라고 제발 좀. 아니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긴 해요. 그게 자기 그 곽백수 작가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곽백수 작가의 작품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다 동의하실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곽백수 작가가 지금 이 파견체를 연재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우리가 좀 쉽게 사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누구나 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 다 공짜입니다. 읽는 사람들한테 다 무료고 그래서 가셔서 몇 편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 한 얘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곽백수 작가가 만들고 있는 세계관과 그 속의 캐릭터들의 그 희로애락에 한번 같이 또 SF적인 그 그림 모습들 이런 것들 같이 느끼고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재 회차본까지 보시면은 재미없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일반적인 아주 SF의 클리셰와는 다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SF 미덕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물론이죠. 네, SF의 미덕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SF. 방송에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불편해 쓰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K 불편해가지고. 박사님 제가 항상 보시면 정말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거짓말 그냥 뭐 까더라고요. 그냥. 게스트도 까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 좋아하고 저희가 다 추천하는 작품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다 한번 파견체 네이버 웹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별에 는 사람들의 본 코너. 평소 정명원 교수님이 맡고 계시지만 오늘은 이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정명원 교수님이 뉴스를 하셨고 제가 가만히 있죠. 가만히 계셨고 옆에서 이제 훈수를 맡아주셨고요. 네, 서기현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 말 한번 해보죠.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기현 교수님의 연구가 뉴욕 타임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 보도가 됐고요. 네. 얼핏 이제 본 얘기로는 지구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된 게 외신에서도 떠드니까 그렇죠, 맞아요. 역수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뉴욕 타임스에 보도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안 나왔거든요. 모르잖아요. 잘 잘 모르고 뭐 중요한지도 모르고. 저희가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과학 이 기사 관련된 부분이 아직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과를 던져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난 거를 우리나라 신문이 다시 언론에 기사화를 한 내용인데 지구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사람들이 한 짓이다. 뭐 이 얘기 끝나면 안 되지만 물론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요. 논문이 지난 6월 15일자로 지구 물리 연구 레터
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논문인데요. 자 교수님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파내가지고 지축이 흔들렸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뭐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는 그 지축이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들이 지구 물리학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아마 해수면 상승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것이 그 해수면 상승을 아는 방법으로 지구 자연축을 이용한 거고 지구 자체만 보시면 너무 좀 자극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수면 관측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뽑은 게 우주 축지를 이용한 해수면 상승 이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전축을 관측하는 건 또 사실은 우주 축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전축을 관측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문인데요. 아마 그 기사를 많이 봤지만 논문 제목을 실제로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래쪽 논문이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뭐 자연축이 문제가 있단 말은 전혀 없고 우리가 지하수 썼고 그 때문에 해수면 상승시켰다. 근데 자전축이 드리프트 했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렇죠. 관측적 증거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우린 저런 걸 보면은 뭐 지축이 바로 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대재앙 뭐 얼핏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 사실 이제 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팀이 먼저 쓴 논문이 있는데 같은 논문집이고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학적 의미는 저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논문. 위에 논문이요. 그리고 위에 논문을 제가 이제 중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목을 바꿨으면 아래 논문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대중한테 갔을 것 같은데 그 충격적 제목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르면 과학계에서 좀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논문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 논문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고 나면 그러면 내가 왜 두 번째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이제 그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걸 해수면 상승 수지, 시리벨 라지 버짓이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A가 이제 총 해수면 변화를 나타내는 양이고요. 근데 총 해수면 양을 일으키는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 기후 온난화로 물이 따뜻해지니까 열적이 팽창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델타 S로고 그걸 이제 스테릭 시레벨 변화 이렇게 합니다. 뭐 이게 온도도 변하고 염도도 변해서 그러니까 질량은 변화 없이 볼륨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델타 M이 이제 질량 변화. 그러니까 남극이나 그린란드나 그다음에 산악지대 빙하가 녹아서 그다음에 내가 저거 연구하는 것처럼 지하수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델타 M에 해당되는 거죠. 델타 M은 실제로 물이 유입된 거고 그렇죠. 델타 S는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수면을 잘 이해했다라고 할 때는 델타 A를 관측하고 델타 S를 관측하고 델타 M 관측한 다음에 저 이꼴이 되냐 안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해수면 상승이 있는 것. 그런데 델타 A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위성 고도계라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제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레이더를 보내는 거죠. 레이더를 보내서 레이더 신호가 바다에 맞고 돌아오면 그 시간을 재서 이제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거리가 짧아질 거고, 해수면이 내려가면 거리가 길어질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 대단한 기술인 게 해수면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걸 거의 한 센티미터 수준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그 위성 궤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전 지구 해수면을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델타 A에 해당되는 거고. 저걸 전용으로 하는 위성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이슨 2라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1993년부터 있었고요. 그때는 토팩이라는 위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1, 제이슨 2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30년째 저거를 그럼 위성으로 관측을 하고 있군요. 예, 199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30년이 벌써 30년이네요. 시간감이 별로 없죠. 토팩이라는 위성이 혹시 그 우리별 이론랑 같이 올라간 그 위성 아닌가요?
우리별 1호가 그때 올라갔나요? 네, 그렇죠. 그 시점 거기에 묻어서 했죠. 올라간 위성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 아, 예. 네. 역시 우주 산업의 기수. 확인을 해볼 텐데 네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네, 맞을 아, 것 같아요. 네,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틀리면 제가 이거 지우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저거 그 전지구 했으면은 굉장히 정확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피 팽창의 효과는 이제 위성을 관측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그 계류 장비를 씁니다. 저기 이제 알고 플로어라는 장비인데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딱 낙하시키면 걔네들이 이렇게 수심 2,000m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바닷물에 그러니까 염도하고 온도를 재는 거죠. 염도하고 온도를 재고 나서 이제 바다 위로 싹 올라오면 위성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그건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4천 몇 개가 있을 거예요. 4천 몇 개가. 사람들 참 부지런하군요. 이런 거 나오고 있네요. 저거는 주로 그러면은 밀도를 재는 거예요. 밀도 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실제로 2005년부터 글로벌리 이제 돼 있어 가지고 네. 그 전에는 잘 안 쓰고요. 2005년부터는 이제 밀도 변화를 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델타 S 저 요소로 해수면이 변한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직. 맞아요. 예, 예, 그냥 예. 뭐 빙하가 녹음 들어오고 물이 많아지는 거지 저것 때문에 높아진다는 건 네. 지금도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질량 변화를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질량 변화. 질량 변화를 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바다 밑바닥에다가 저울을 갖다 놓는 거죠. 아, 저울을. 네, 저울 갖다 놓는데 그건 사실은 사실은 적당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은 M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질량 M과 동치가 이제 중력 값이라는 거죠. 중력.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위성으로 중력을 재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중력 재보자. 그래서 나온 위성이 저 보이는 것처럼 저기 두 개의 위성이 날아가고 있는 건데 저게 그레이스라는 위성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지구의 중력이 변할 텐데 위성이라는 것은 중력 등 포텐셜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중력이 변하는 거, 질량이 변해서 중력이 변하는 걸 알려면 위성을 잘 측정하면 돼요. 변화를 야, 그렇네. 지상에서. 근데 문제는 시간에 따라 변한 중력 변화라는 것은 위성을 한 마이크로미터 레벨로 변해요. 10에 말해서 6승 미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상 관측소에서 쟤를 10에 말해서 6승 미터 수준으로 관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위성을 한 대 보내지 말자. 위성을 2대를 보내자는 거예요. 2대. 그래서 2대를 보내서 이렇게 2개 쌍으로 가는 거고요. 네. 쌍으로 가서 2개 사이의 거리를 이제 현재는 레이저가로 탑재된 게 올라가 있는데 과거에는 마이크로웨이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의 인터페로미터를 이용해서 2개의 위성 간의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그거는 가능하죠. 예, 예. 예. 그거는 중력파 측정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원리냐면 위성이 2개 날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앞쪽 위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중력이 변화를 하게 되면 중력 증가를 하게 되면 중력이라는 것은 아래 제곱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놈이 훨씬 더 중력이 약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력 그 위성 간의 중력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진 걸 이용해서 지구의 중력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구에 이제 위성이 지나가다가 아래쪽에 뭔가 무거운 질량이 커지면 살짝 당겨지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가 좀 대단한 아이디어인 게 똑같은 아이디어가 어디에 들어갔었냐면 달에 저희 뒷면이 잘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성의 중력을 탐사를 어떻게 하냐면 행성을 위성을 보낸 다음에 위성의 궤도를 지구에서 굉장히 잘 측정을 해요. 그러면 위성의 궤도가 변하는 걸 보고 행성의 중력이 어떻게 알게 되는데 문제는 달은 뒤에가 안 보이니까 네. 보내봤자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에서 쟤를 보낸 거예요. 뒤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2007년부터 걔가 가서 2007년 이후부터는 달의 뒷부분까지도 중력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유용하게 지구든 행성이든 중력 변화를 탐지하는 중력의 변화를 탐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과학을 조금 배워야 되는 게 저 지금 평생 처음 듣거든요. 이게. 이런 위성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렇죠. 저런 위성 2개가 그러니까 들으면 원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게 지금 실제로 떠가지고
관측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완전 금시초문이란 말이죠. 10년을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과학자들이 사람들 몰래 해요. 들킬까봐 조심조심.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늘 하지만 야 정말 아직도 뭐 물론 어려운 과학 이론도 그렇지만 이런 인류가 직접 이제 벌이고 있는 관측행위나 네. 연구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이러한 위성의 원리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었어요. 네. 혹시 이런 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사 같은 거 나온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저 위성은 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없네요. 그러면 처음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몰랐군요. 그리고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이 위성 기사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얘기는 나오고 지금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전축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나 나오는 거지. 결과만 나왔지. 예, 참 신기합니다. 저게 저런 식으로 저거를 질량을 측정을 한다. 물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드디어 지구의 질량 변화가 있구나 없구나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성을 이용해서 나온 첫 번째 연구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위성으로 한 10몇 년 동안 측정해 봤더니 육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연구예요. 육지의 질량이 증가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증가할 이유는 물밖에 없으니까 네. 육지에 물이 많이 갔다. 육지에 물이 많이 가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와중에 걔가 해수면 상승의 효과를 감소시켰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이 나왔을 거고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나 뭐 호수나 이런 데 많이 고였던 얘기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남극이나 그린란드 비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육지에 비가 많이 와서 더 많은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을 하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 이 얘기도 처음 듣죠. 처음 들어요, 완전히. 근데 이건 모르셔야 되는 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기 보면 0.71이라고 제가 빨간색을 걸어놨는데 무려 1년에 0.7mm씩 해수면을 하강시킨다는 연구 결과예요. 좀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은데. 0.7이라는 것은 지금 그린란드 하나가 있고 없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이 0.3이고 그린란드 0.7인데 남극의 2배 정도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육지에 물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수면 상승 입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해수면을 하강시키는 역할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 연구 결과하고 다른 여러 모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건 이제 저 결과고요. 이제 제가 이번 연구에 쓴 모델인데 지하수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고 그 지하수에서 해수면이 얼마만큼 상승됐는지를 나타나는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에 의하면 1960년부터 2010년 50년 동안 매년 평균 0.3mm씩 지하수 고갈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나온 모델 결과인 거예요. 저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거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네, 안 맞고. 아까는 마이너스 0.7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0.3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cm가 차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많은 모델들이 다 저런 결과를 나타내고 희한하게 아까 보여드린 요 관측 결과면 이게 관측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델보다는 관측을 믿으니까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을까?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때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안 맞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안 맞는 이유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성 그레이스 위성이라는 것은 위성과 위성 간의 거리 변화를 측정해서 중력 변화를 측정하고 네. 그 중력 변화로부터 질량 변화를 유추하는 방법인 건데 네네. 저같이 새틀라이트 관측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 지구의 질량 중심 변화에 대해 둔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위성이라는 것은 지구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질량이 분포가 바뀌게 되면 질량 중심이 변하게 되는데 쟤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변화만 측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두 위성은 똑같이 질량 중심으로 그냥 그 좌표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거리 사이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바뀌니까. 같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처럼 질량이 중심이 변하게 되면 두 위성이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재밌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쓴 논문 그 기사 그 과학자들은 수리학자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네네.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몰랐던 건 전혀 아니고 질량 중심을 X, Y, Z가 변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측할까? 관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소리를 듣는데 1Hz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1Hz 이상의 소리를 가지고 1Hz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AI는 요새 되겠지만 학습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지구는 되게 특이한 게
바다의 질량이 감소하면 그 질량은 육지로 간 거고 그렇잖아요. 대기 중에 느끼겠지만 대부분 비로 떨어지니까 반대로 육지의 질량이 증가하면 바다가 감소한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구 물리적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다 육지 사이에. 그러면 그게 걔를 수학적으로 잘 계산을 하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구 질량 중심 변화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산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그 테크니컬 면역 때 그거 제외시키고 지구과학적으로 재밌는 현상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제한 조건이냐면 육지에서 물이나 얼음이 사라져서 해수면이 상승시켰다. 왼쪽처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큰 수영장에 있는데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쪽에다 물을 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어떻게 분포될 것 같으세요?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퍼져서 이렇게 쫙 퍼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왼쪽에 그림처럼 육지에 물이 들어가면 저기 퍼질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린란드나 남극에는 오히려 그 빙하가 사라져서 해수면 상승시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해수면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지역보다 먼 바다, 저 위의 먼 바다는 해수면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수면이라는 것은 그 질량, 그러니까 중력에 잡혀있는 놈이에요. 사실은 물은.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편할 텐데, 자 왼쪽 그림이 뭐냐면 왼쪽에 얼음이 있고 얼음 때문에 물이 끌려와 있는 상태죠. 얼음이 질량이니까. 만약에 얼음이 녹았어요. 녹으면 그 지역의 질량이 사라진 거고 중력값이 작아진 거예요. 물이 거기에 쌓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쌓일 수가 없으니까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물을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네. 오히려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해수면 상승시키는 소스가 지역은 해수면이 떨어지고 그런 아무 관련이 없는 저위도 지방 해수면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죠. 완전 처음 듣죠. 오늘 모든 얘기가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처럼 해수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처럼 상승합니다. 상승과 하강 같이해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앞바다는 떨어지고 오히려 그 근처에서는 그렇죠. 네. 서남극 앞바다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보면 그 미국의 동부는 해수면의 기반이 상승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저위도 쪽의 바다들이 굉장히 그러네. 높은 비율로 생명 상승을 하죠. 와. 그러니까 조쇼과 고려가 안 됐던 거예요. 그전 연구에서는. 그래서 걔네들 다 고려해서 저희가 그러면 정말로 지구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제 여기 그림이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과거에 사람을 쓰던 지구의 질량 중심 변화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고요. 네. 빨간색이 저희가 새로 계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X 방향, Y 방향 거의 비슷하죠. 거의 아무 상관 없고 네네. 보인 것처럼 이렇게 계절 변화가 있죠. 계절 변화에 따라서 이제 육지 물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근데 Z 방향의 방향, 즉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는 지구의 질량 중심은 훨씬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반구에서 남반구란 말은 사실은 북반구에 육지가 훨씬 많고 남반구에 바다가 훨씬 많으니까 북반구에 남반구의 무게중심 변화를 잘 고려하지 못하면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질량을 잘 고려하지 못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오묘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쵸 이제 북반구에는 육지가 많고 남반구에 바다가 많으니까 해수면 뭐 효과는 남반구에 많이 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남북 방향이 변화가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 연구는 이제 그 매년 그 Z 방향의 북에서 남으로 가는 질량 중심 변화가 0.25mm였는데 저희 계산했더니 0.25가 아니고 2배 이상이 0.6이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 잘 밝혀지지 않았던 해수면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뭐냐면 과거에 질량 중심을 잘못 알았을 때 결과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티메트리로 그러니까 전체 그 해수면을 상승시킨 걸 계산해 보면 3.5 정도 되거든요. 3.5 정도. 그러면 3.5라는 것은 부피 팽창 효과하고 질량 증가 효과가 다 나타나야 3.5가 나와야 되는데 부피 팽창 효과가 1.3이고요. 근데 질량 증가 효과가 1.8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 중심 변화를 잘 이해 못했을 때 그러면은 3.5하고 3.12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냥 각각의 자료들의 언설턴시 때문에 안 맞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구의 질량 중심 변화를 잘 고려해봤더니
1.82가 아니고 2.09가 나오는 거죠. 0.3이 증가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3.5에서 3.4 정도에서 훨씬 거의 가까워졌네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계산한 지구의 질량 중심 변화가 맞았고 그 질량 중심 변화를 이용해서 바다의 질량 증가를 다시 계산했더니 2.09가 나왔고 그랬더니 해수면 버짓이 잘 맞았더라라는 연구가 된 거거든요. 이야. 바다의 질량 증가를 잘못 계산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게. 이게 아까 첫 번째 논문 지금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제가 왜 더 충격적인 말을 됐을지 모르냐 한다면 만약 제가 밑에 제목이 맞았다면 Climate Change is pushing the orbital plane southward. 사실은 이게 공전 궤도라는 면이 사실 그 태양과 지구의 질량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지었으면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저거 이제 기후 변화가 지구의 공전 주기를 남쪽으로 그렇죠. 이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쇼킹하죠. 딱 보기에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재앙이죠. 뭐. 그럼 뭐 지금 저 밑에 있는 논문보다 훨씬 더 이슈가 될 뻔했었는데 문제는 저렇게 쓰면 이제 동료 과학자한테 욕을 먹는 거죠. 욕을 왜 먹어요? 누가 욕한다고? 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연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튼간에 그 인공성 중력을 이용해서 2003년부터 측정 중력을 이용해서 봤더니 육지의 물수지가 감소를 했고 그 감소된 것이 해수면을 상승시켰다라는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뭐냐면 당연한 것이 그러면은 그레이스라는 위성이 그 일괄적으로 지구를 잘 측정하고 있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떨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땠을까? 문제는 그 전에는 위성으로 남극이든 그린란드든 뭐 다른 대륙이든 이렇게 통일적으로 지구 중력 변화를 측정해서 질량 변화 측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연구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각자의 분야에서 만든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이제 그 퍼즐 맞히듯이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만든 남극, 그린란드, 산악지대 빙하, 그다음에 토양수, 댐, 그다음에 지하수 이렇게 쭉 이렇게 6개의 요소들을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들이 얼마만큼의 전지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는지 계산한 결과가 되겠고요. 보신 것처럼 댐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육지에다 물을 쌓아두고 있을 테니까 그게 지난 1994년부터 2016까지 보시면 한 3, 4mm를 다운시킨 역할을 했고요. 지하수가 4대강 댐이 역할을 했나요? 여기서 참 치고 들어오시네요. 저희가 본 데이터에는 4대강은 없는 것 같았어요. 4대강 전이군요. 맞습니다. 네, 연도가 4대강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모델 데이터도 있고 관측 데이터도 있는데 사하게 파편된 데이터고 데이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쟤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게 정말 맞는가 틀리냐를 다른 관측 데이터가 필요하던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 제가 사용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단순하게 해수면 저렇게 상승시켰다 하니까 제가 그 인공위성 고도계라는 놈이 알티미스라는 놈이 1994년부터 해수면 상승을 관측했으니까 걔랑 비교해 보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측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 위에 이제 그 회색 막대로 그려놓은 것이 1993년부터 2010년 동안의 인공위성 고도계가 전 지구 해수면의 상승률, 연간 상승률 계산값이 되는 거고 이게 한 2.5 정도예요. 2.5. 그러면 쟤를 아까 보여드린 이 데이터 다 설명하면 되는 거죠. 다 더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가 밑에가 빨간색으로 GIA라고 써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저기 Glacial Isostatic Adjustment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바다는 지금 약 0.3mm씩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2만 년 전엔 빙하기였고요. 빙하기 때 이제 그 고위도 육지에 큰 빙하가 눌려 있었고 그 누른 빙하가 지각만 누른 것이 아니고 멘틀까지 눌렀어요. 그 멘틀이 이제 도망 나와서 저위도 쪽으로 몰려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비가 녹았잖아요. 그럼 그때 도망가했었던 멘틀들이 다시 이제 고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위도가 점점 침강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다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한 0.2, 0.3mm씩은 해수면이 떨어져야 맞아요. 거기에 GIA라고 쓰는 게 거기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3부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그 부피 팽창 효과, 스트레스 효과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남극, 그린랜드, 글레이시어, 소일 모이스처, 댐, 그라운드 워터까지 단 거예요. 물론 그라운드 워터가 들어가야 좀 더 관측값 잘 설명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총 합으로 만든 거하고 관측값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여전히 많이 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저기 스테릭 효과, 그러니까 부피 팽창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저 당시에는 그 아까 말한 알고 플롯이라 해서 그 2,000m 내려갔다 올라가는 놈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델로 쟤를 예측을 하는 건데 저 값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라운드 워터가 들어가면 오히려 안 맞아.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것 데이터들의 그 언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라운드 워터 효과가 딱 그 놈이라고는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게 딱 나면 좋았죠. 그러면 아 됐구나, 너무 쓰면 됐겠다 했는데 저기서 한번 좌절 바뀐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다른 증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찾은 것이 뭐였냐면 지구의 편평도를 본 거예요. 편평도. 편평도 뭐냐, 지구가 이렇게 편평하잖아요. 편평한데 마찬가지로 북쪽의 지구가 비상은 평평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는 지구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구는 평면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편평하면 적도 쪽이 약간 극쪽보다 300분의 1 정도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절별로 시기로 좀 변하는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바다가 흘러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으니까 더 편평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맞춰보자. 그러니까 해수면 좀 맞춰보듯이 편평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지구의 편평도를 관측한 결과입니다. 편평도가 이제 뭐 그 커졌다 닫았다 커졌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건 뭘로 관측했죠? 이제 저걸 이제 살짝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세틀라이트 레이저 레인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위성인데요. 그러니까 거울로만 된 위성이에요. 걔가 돌고 있고 지상에서 레이저를 제일 보는 거예요. 저런 것을 나사가 띄워놨군요 지금. 네네. 이것도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위성들이 다 그런 위성들인데 기본적으로 위성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성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목적으로만 띄는 놈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쟤를 관측하는데 어떻게 관측하냐면 지구의 편평도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의 공전 궤도면이 뭐라고 하죠? 프리세션이 일어나요. 혹시 생각 안 나네? 세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구가 이렇게 그 편평하고 그다음에 달과 그다음에 태양의 그 토크에 의해서 편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에 의해서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지구는 세차 운동 안 하고 위성이 세차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 세차 운동을 잘 관측하면 지구가 얼마만큼 편평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편평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빨간색 나타나는 게 편평도를 관측한 거고 파란색은 제가 계산한 거예요. 아까 그 뭐 남극의 빙하, 그린란드 빙하, 그다음에 뭐 지하수 다 해서 잘 맞아요. 잘 맞. 저 정도 맞춰도 되게 잘 맞힌 거거든요. 잘 맞죠, 저 정도면. 근데 문제는 그라운드 워터 효과가 편평도에 거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뭐 저기 검은색이 그라운드 워터거든요. 그냥 일선은 0으로 쭉 붙어 있잖아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라운드 워터 효과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관측값과 계산값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워터로는 쟤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다시 이제 두 번째 자제를 한 거죠. 제로도 안 되는구나.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구 자연축을 보도록 하자. 근데 지구 자연축을 보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 자연축 데이터를 관측은 아니고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측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부터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차 운동은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차 운동은 이제 우리가 무슨 세차 운동가 장동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니고 극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폴라 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자연축의 변동 성분 중에서 세차 운동 및 장동을 제외한 다른 성분이에요. 원래 움직이는 게 있죠. 예. 그건 원래 움직이니까. 예, 그거 성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게 나사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게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북극해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점이 이제 지리산의 북극.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저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라고 해요. 노란색. 예. 노란색이 동그란 게 이제 자연축입니다. 이제 폴라모시라는 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자 이게 시간에 따라 진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 그러니까 지리상의 북극 대비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폴라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이건 그렇지 않고 지리산 북극 대비 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 뭐냐면 지구 좌표에서 봤을 때 전 모양인 거고 좌표에서 전 모양인 거고요. 그 지리상의 북극은 우리가 그냥 찍어놓은 거죠. 그렇죠. 고정해서 찍어놓은 거죠. 실제로 이제 지리산의 북극이 고정돼 있고 자연축 움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우주 밖에 고정된 위치에서 지구를 봤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지리산의 북극이고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가 자연축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꼭 보세요. 동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연축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로 크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저 정도면 정말 그 큰일 나죠. 대재앙이라고 하면 재앙이 일어나죠. 과장된 거고. 여러분 과장입니다. 저 북극 막 부스나고 저러지 않아요. 저 난리 나는 상황인데. 저 앰플리튜드가 10m 돼요. 10m. 직경 10m. 10m 됩니다. 왠지 작지도 않네요, 그렇게. 그 작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게 그 사실은 우리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걸 모르면 우리가 GPS로 정확히 포징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GPS 위성이라는 것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건데 그 지구상의 좌표를 측정해야 될 땅이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 자전축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야 GPS로 위치를 측정할 때 보증할 수가 있죠. 이미 다 많은 그 영역에서 저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옆에서 볼 때고요. 옆에서 볼 때. 그 자전축을 고정시켰을 때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제 밖에서 봐도 저렇게 되는 거죠. 저 팽이가 이제 돌면서 조금씩 그렇죠. 약해질 맞습니다. 때처럼. 예. 물론 저렇게 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예. 야, 정말 다 처음 듣는 얘기네 전부 다. 그냥 팟캐스트 초기 할 때 같아요. 너무 새로워가지고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고 새롭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걔가 왜 움직이느냐를 이제 정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움직이느냐? 왜 움직이냐면 지구 전체 질량은 보존되어 있지만 지구 위에는 물도 있고요, 공기도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멘틀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회전하는 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가공력이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 시스템의 가공력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가공력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구 자연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지휘 방정식이 저건데 저 방정식까지 알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지구 자연 이게 그냥 가공동량은 보존된다. 그 정도는 우리 시청자들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관측하느냐? 아까 전에 잠깐 그 오프닝 때 퀘이사 나왔었는데 퀘이사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에 쓰는 VLBI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온 퀘이사 신호가 들어오면 원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들어올 때는 거의 이제 완전히 플레인 평면파로 들어오잖아요. 지구과학에서 퀘이사를 관측한다고요? 그렇죠.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극운동이 거의 모든 지구과학을 다 총망라한 분야이기도 해요. 관측은 퀘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뭐 VLBI를 쓰고. 그래서 이제 지구가 똑같이 돌면 저 두 측점 사이에 측정되는 그 위상이 항상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지구의 그 자전축이 변해서 그 두 측점이 변하게 되면 위상이 변할 테니까 걔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정확히 측정하냐면 한 몇 센치 수준.
몇 센티 수준으로 지구가 변한 것가 측정이 돼요. 그렇죠. 네, 회사 중에서 VLB에서. VLB에는 그 정도 정도가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도 깜 놀랐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세종시에 가시면요 우주 측지 관측센터라고 있고요. 거기에 국제 관측 네트워크 망에 가입되어 있는 관측소가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여 아마 뭐 천문학자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 VLBI 그 안테나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VLBI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Very Large Baseline Interferometer. 전파 망원경을 여러 개를 여러 개 놓은 전파 망원경을 이제 그때 블랙홀 관측할 때 간섭계를 썼잖아요. 그거를 VLBI 간섭계인데 그 이제 전파 망원경이 배치되어 있는 걸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베이스라인이 베리 길다. 베리 라지 베이스라인 간섭계. 저 전파 망원경은 하나인 거죠. 그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 우리나라는 하나 있고요. 다른 나라랑 같이 쓰는 거죠. 저건 어차피 이제 말 것처럼 하나가 안 되는 거고. 그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집에 같이 계시는 분 얘기해도 되죠?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이 천문학자시죠. 천문학자십니다. 네, 아주 훌륭한 천문학자십니다. 어쨌든 여기 출연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출연하신 적도 있고, 저 VLBI라는 것은 그 전파 망원경 어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옛날에 블랙홀 관측할 때 썼던 그런 류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관측된 결과를 제가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 Y, Z입니다. Z를 안 주고 딴 걸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X는 이제 X 방향, Y는 Y 방향. 그리고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일정 주기성을 갖고 있죠. X 방향, Y 방향이. 그래서 저 주기가 얼마냐면 약 한 435일 정도 됩니다. 저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챈들러 워블이라고 불러요. 챈들러 워블. 그러니까 지구 자연축이 변하는데 변하면은 그냥 변한 것이 아니고 변한 상태에서 얘가 한번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해요. 지구의 고유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좀 더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단위가 Y축 보면 밀리 아크섹인데 천문학자 잘 아시는 단위일 겁니다. 밀리 아크섹은 뭐냐면 3,600 곱하기 1000분의 1 디그리가 되고 걔를 지구 표면상의 거리로 환산하면 1 밀리 아크섹이 약 한 3cm입니다. 3cm. 그러니까 보시면 X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에서 200이었잖아요. 거기다가 3 곱하면 한 아까 말한 10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되는 거고 Y폴도 마찬가지고 LOD라 쓴 건 뭐냐면 length of day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각 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각 속도에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는데 Z 성분이 바로 그 회전 속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하루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밀리세컨이 돼 있는데 이게 각 달의 평균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밀리세컨을 한다면 이게 각 달이기 때문에 매일 2밀리세컨씩 한 달 늘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러니까 Z 성분은 하루의 길이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근데 하루 길이 변화는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X 방향과 Y 방향의 변화만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X 방향과 Y 방향의 변화가 왜 하필이면 435일로 변화하느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지구 모든 물체의 회전한 물체는 소위 말해 주축, 프린시플 엑시스를 중심으로 돌면 가장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구의 질량이 재배치가 되면서 자전축이 변화하게 되면 주축과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현상이에요. 뭐랑 똑같냐면 저도 이상하겠어요. 네, 이거 그렇죠. 요게 그 밑에 받침이랑 딱 맞으면 주축과 맞으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근데 흔들리면 얘가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자연축이 변하면 435일 주기로 요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어떻게든 지구 자연축이 변하면 생기는 그냥 현상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쟤를 해석할 때는 물론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폼이 되지만 기후 변화 관련된 얘기할 땐 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쟤를 다 제거시키고요. 그래서 쟤를 제거시키고 나면 보신 것처럼 이제 검은색 모양으로 이제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챈들러 워블 성분 435일 주기의 성분을 제거시키고 남은 성분인 저 검은색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자연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네요. 이거는 이제 지구 자연축 변화가 100년 넘게 관측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북극성을 본 거죠. 북극성을 보기 시작한 건 1888년부터 있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기 보면은 십자가로 보여진 곳이 현재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지리상의 북극이 되는 거고 북극성을 통과해서 쭉 가다가 90년부터 해서 이제 2008년, 2016년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가 이제 방향이 튼 거죠. 네, 튼 겁니다. 이게 관측된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퀘이션을 통해서 지구 자연축 변화를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쉽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2021년 나온 논문에 한 그림인데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적어도 방정식보다 낫어요. 자, 그림이 4가지 그림이 있는데 내가 B로 돼 있는 그림만 볼게요. B. 자,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 꼭 보세요. 네, 돌고 있는데 저기 왼쪽 위에 혹이 하나 붙어 있죠. 그냥 잘 돌다가 혹이 하나 생긴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빙하가 생겼다든가 또는 지하수가 늘어났다든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혹 밑에 땅인데 땅에 마찰력이 전혀 없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마찰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돌고 있으면 저 혹은 지구 중심의 방향으로 중력 방향에 잡아 당길 거지만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깥쪽 방은 원심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혹은 미끄러질 거라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니까. 미끄러져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적도까지 갈 겁니다. 적도까지. 적도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고 원심력은 반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구가 돌고 있고 마찰력 없는 경우에는 저 물체가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마찰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전축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축과 저 물체의 상대적인 거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것처럼 B1에 있다가 B2가 생겼고 나면 그다음에 B3처럼 자연축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찰력이 없으면 제가 도망가야 되는데 물체 도망가야 되는데 자전축은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퀘이션을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군요. 실제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얘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더 제가 시간 나면은 저기 여러 가지 지구 태양계 행성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보는 해석하면 되게 재밌는 자료가 됩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저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빙하가 생기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뭐 지하수가 있거나 없거나 해서 자연축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방법을 저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사라지면 가는 거고 가는 거고 질량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동을 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를 이제 저걸 알 수 있다. 저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극, 그린란드, 빙하, 소일 모이처 댐, 그라운드 등등을 다 질량 변화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이 X 방향,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연축 변화를 만드는지를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F가 그거고요. 제가 자연축 변화를 이 연구에 쓰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밑에 I, 윈드, J, 커런트가 있잖아요. 자연축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하고 해류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바람과 해류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르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란 것은 그 높이별로 다 다르잖아요. 일단 유체는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하고 해류를 저기 포함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저 연구 결과를 서포팅할 수 있는 증거를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연축 변화를 쓰게 되면 밑에 윈드와 커런트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본 것처럼 총 10가지 종류의 지구 자연축 변화 일으키는 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쟤를 이제 아까 전에 관측된 결과랑 이제 비교해 보자 된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라운드 워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X 방향, Y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더 마이너스 20 정도의 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린란드 남극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난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관측된 자연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챈들러 워블 성분을 제거시키고 난 잔여 성분이 된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가지 요소들을 다 이용해서
예측한 값이 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잘 맞죠. 잘 맞네. 사실은 제가 메인 연구 결과보다 이게 더 사실 더 마음에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관측된 자연축 변화를 이렇게 잘 맞춘 연구 결과가 없었어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특히 Y축 같은 거, K2는 Y축은 거의 똑같잖아요. 정말 잘 맞죠. 그다음에 검은색으로 나타난 선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지하수의 효과입니다. 유의미하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하수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선에 이격이 생긴 거죠. 어긋나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딱 맞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결과가 이제 로우 데이터를 그냥 본 것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그 자연축의 x 방향, y 방향을 벡터 성분으로 표현한 그림이 이제 메인 결과가 된 것이죠. 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GIA라 쓰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위도에 있는 멘틀이 고위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축 변화 성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쟤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한 2년 전에 쓴 논문에 의해서 쟤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연구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게 그 효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랜드, 그 다음에 그라운드 워터, 빙하, 남극, 댐 등등을 다 포함시키고 걔네들을 이제 계산 총합을 그려봤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EST라 써 있는 게 바로 이제 저희의 총합이고요. 빨간색으로 OBS가 실제로 관측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일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라운드 워터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기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를 통해서 정말로 그라운드 워터가 해수면 상승시켰고 걔의 관측적 증거로 지구 자연축 변화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것이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 상승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사실은 자연축 변화라는 것은 지구 물리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걔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그라운드 와터의 방향은 실제로 이동한 방향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정적인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저게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저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당겨놓은 거죠. 맞아요. 지하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 예. 예. 여러분 그라운드 워터랑은 지하수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 지하수의 남용으로 지축이 무너진다, 망가진다는 느낌의 지금 기사를 보는 바람에 뭔가 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역할이 자전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긴 그건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심했던 어떤 현상이었던 건데 그게 정말로 정확한 관측 증거로 나타났다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야, 그 지하수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고 뭐 뽑아낸다는 말은 결국 그 물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딴 데 어디다 그렇죠. 우주로 나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은 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 사실 지하수를 많이 쓰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됐었잖아요. 뭐 지반 약해지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정말 좀 낯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구의 위험이나 뭐 이런 걸 초래하는 뭐 그런 요소까지는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지구의 내부에 있는 뭐 멘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영향이 많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GI를 쓴 것이 제가 이제 멘틀이 이동하면 생기는 효과인 거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보시고 영상도 다시 보시고 하면 이렇게 맞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뭐가 작용을 해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연구하신 논문이 이거고요. 두 개가 사실은 쌍이군요. 쌍이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제가 여기 오신 분 대부분 좀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원래 천문학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은 아니지만 이제 그 행성과학 비슷하게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발견한 것이지만 그 이전 연구가 있는지 레퍼런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자연축이 변하는 과정을 제가 그림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구는 그 바다 위에 지각이 있는데 지각도 사실은 질량체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축이 변해야 되는 게 맞죠. 거기 맞춰서. 근데 지구는 저렇게 돼 있고요. 이게 달입니다. 달. 딱 보시면은 높은 지역이 적도에 몰려 있죠. 네, 그렇네요. 화성이군요. 화성도
화성은 보면 바로 압니다. 화성 마찬가지로 높은 지역에 적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네. 그 이해되시죠? 이제 왜 그렇게 될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머큐리도 마찬가지고. 네. 비너스는 사실은 저 위에 더 고지대가 있는데 사실은 북쪽이기 때문에 과장된 거고 실제 대부분의 고지대는 저 위에 다 몰려 있는 거죠. 타이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성들은 혹 달린 질량체들은 다 적도 쪽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축이 이동했을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게 실제로 찾아볼 노력했지만 저도 처음 보는 결과긴 한데 그러니까 자연축 운동을 보면서 그러면은 행성이 그렇게 됐겠네라고 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구만 안 그래요. 지구만 왜 안 그러느냐? 지구는 판구주로 있기 때문에. 판구주로 있단 말하면 지구는 멘틀이 있어서 뭔가 이동을 심하게 하고 있죠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질량이 있는 만큼 멘틀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판구주 조절이 없는 다른 행성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들어가주지 않으니까 보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연축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축이 도망가는 와중에 멘틀이 들어가서 충분히 보상이 일어나서 질량 보상이 일어나서 다 자연축이 안 가더라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찾아봐야겠지만 굉장히 그 지구와 다른 행성 간의 어떤 그 토파그래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가 자연축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적도 쪽에 뭔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다들 자전축이 다 행성마다 다른데도 이런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네. 금성은 극단적으로 네, 거의 180도 다른데. 그래서 지구에 적용되는 것이 다른 행성에 적용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근데 저거는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되는데 다만 이제 지구는 이제 판구조로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지 않고 막아주는 그렇죠. 또 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이렇게 지구과학을 보다 보니까 진짜 새로운 내용이. 진짜 새롭고요. 좀 지구과학도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 지구과학이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지구과학이란 말 자체를 뭐 고등학교 때 이후로 거의 심지어 전 지구과학 전공이었어요. 저는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물리를 안 하고 다들 그 당시에 남자들은 되게 물리하고 화학을 했거든요. 저는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문과이기도 하고. 근데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항상 기억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핵, 멘틀, 지각 그리고 자전축 뭐 이런 정도 그 정도 얘기고 뭐 멘틀 위에 지각이 있고 뭐 어쩌고 안 뜨겁고 밖에는 안 뜨겁고 뭐 이런 식의 정말 단순 지식이 있잖아요. 단순 상식. 그 돌멩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뭐 화강암 무슨 뭐 이것저것 뭐 그런 것들 좀 외우고 그게 단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죠. 뭐 천문학과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 지구도 당연히 천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사실 뭐 우리 과학과 사람들 과학하고 앉아있는 데에서도 지구과학을 제대로 다뤄본 건 처음이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세밀한 관측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계산하기 싫어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것도 착각이었고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방정식 나오고 사실 지구과학은 우리 천문학도 중요하지만 천문학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그렇죠. 저희 뭐 K사가 뭐 하도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K사를 끌고 와가지고 또 지구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살짝 궁금했던 건데 K사 정도까지 멀리 있는 것을 써야 되나요? 너무 멀잖아요. K사는 조금 덜 멀리 있는 것으로 쓰면 안 될까요? 글쎄요. 가장 안정적으로 그렇죠. 평면파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평면파의 기준이 뭐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아마 K사가 많아요. 많으니까 많고 아마 전파 관측도 쉬울 거예요. 강하고 무난하고 굳이 다른 걸 쓸 이유가 없고 굳이 뭐 어디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구과학에서는 K사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는 1도 관련 없을 것 같은 K사를 끌고 와서 그걸로 또 관측을 하고 또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다. 우리 지구와 직접 관련된 그런 걸 또 오늘 처음 알았고, 그래서 지구과학이 갖고 있는 그 흥미로움과 또 힘을 좀 느꼈다고 할까?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영역입니다. 새로운 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정말 새로운 영역이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에 대해서 뭔가 그 고등학교 때 들은 풍월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보신 것처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 해수면 변화는 이제 소위 말 지오이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었는데 지금 지오이드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이 연구는 그 서기현 교수님하고 그 이전에 그 논문을 쓰신 분들하고의 거의 그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의성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밖에 이 분야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운드 워터 지하수 관련돼서 연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교수님이 아마 그렇죠. 이제 그거를 딱 찍어서 그 자연축 변화를 연결시킨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한 거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까지 실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네요. 뉴욕 타임스는 일간지 이제 우리나라 신문 같은 일간지인데 그 해외에서 한국에서 연구한 거 물론 뭐 논문은 물론 세계적인 그런 쪽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어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다시 말하지만 뉴욕 타임스에 나왔기 때문에 역수입하는 이런 상황이 참 뉴욕 타임즈가 우리나라 신문 같은 신문이 아닌 거죠. 그러게요. 뉴욕 타임스뿐만 아니고 해외 뭐 가디언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소위 정론지라는 신문들은 다 우리나라 신문 같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뉴욕 타임스 기자는 저랑 인터뷰한 이후부터 열흘 동안 기사를 썼습니다. 와. 이 주제로. 예. 계속 물어보고 메일 오고 뭐 물어보서 결국에는 열흘 지나서 너무 기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여기 기사 이렇게 뉴욕 타임스 보고 기사를 실었던 신문들에서는 얼마나 연락이 오고 얼마나 열심히 취재를 하셨나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럴 시간 없어요. 기자들 잘못이 아니에요. 네, 하루에 몇 개씩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네이처 사이언스도 뭐 인터뷰를 했었죠. 근데 거기는 정말로 바로 인터뷰하고 바로 기사 나왔었고요. 근데 뉴욕 타임즈만 정말 특별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따로 취재 열기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날 이제 프레스 릴리 나오고 그날 밤에 연합 뉴스의 기자가 이제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제 기사들은 다 그걸 이제 카페 가는 식으로 나왔었죠. 발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통신사 하나가 이제 인터뷰를 한 셈이군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NIT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NIT 기자가 얼마나 열심히 이런 기사를 쓴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아직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뭐 기자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이렇게 중요한 연구,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연구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참 답답하고요. 아유, 중요한 거 조사할 것도 다 취재 안 하고 쓰는데 뭐 이런. 근데 그 기사의 질이 어느 정도였나요? 뉴욕타임스 기사. 뉴욕타임즈는 거의 그 깜짝 놀랐는데 거의 리뷰 논문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잘 못 느낄 텐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이 논문 전에 있었던 중요한 논문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따라오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뉴욕 타임즈는 요즘 같은 가짜 뉴스 시대에 진짜 믿을 만한 언론의 역할을 차지하려는 그런 목표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지금 뭔가 무주공산이라는 쪽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정론이 그러니까 사라진 세상이니까 도대체 진짜 믿을 만한 게 뭐야라는 맞아요. 게 드무니까 적어도 이거는 믿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겠다. 그게 이제 틈새가 된대요. 틈새가. 그렇게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정론지가 되는 게 틈새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기 서게 될지 몰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뭐 우리나라 사실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이나 발전들 이런 것들 외국 외지에 소개돼서 역수입된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저희 10년 하면서도 여러 번 사실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우리가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뭐 정책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어떤 개가를 올리고 있나를 좀 알고 그걸 통해서 좀 뭐 학생들이나 혹은 뭐 연구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자극도 받고 와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이런 쪽에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좀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서기현 교수님의 연구를 보고 여러분이 물론 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과학자의 꿈을 키울 그런 꿈나무 연령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가끔씩 있습니다. 자녀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10년 동안 듣고 뭐 지금 뭐 과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뭐 석사과정이다 이런 학생도 봤고요. 아주 가끔씩 그렇죠. 한 10년에 한두 명 정도 있죠. 네, 10년에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우리 뭐 보는 사람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지만 한두 명은 적어도 나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한 명이 뭘 바꿀지 모르는 거니까
좀 한국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기현 교수님 이제 이걸 연구를 하시고 지금 뭐 또 다른 연구, 후속 연구 이런 계획들도 있으시겠죠? 예, 일단은 이제 사실은 그 보통 연구는 학생들이랑 많이 하는데요. 이 연구는 특이하게 제가 제일 제자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이 그 척박한 곳에서 자전축 운동으로 박살을 받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함부로 시킬 수 함부로 없는 시킬 수가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 연구고요. 와, 참.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실용적인 연구를 많이 시키고 제가 이 분야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은 이미 조금 되게 재미난 현상을 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체를 봤는데 걔를 그러니까 저 자연축 변화 데이터가 1800년대 후반부터 있으니까 물론 1800년대나 1900년 초반 데이터는 자료질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곤란할지도 모르겠고 1950년대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신호들이 보입니다. 그 신호들이 또 특이하게 어떤 모델에서 그걸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설명할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연구처럼 어떤 뭐 이렇게 자연축 지하수 뭐 자연축 변화처럼 이렇게 대중들에게 쇼킹한 뉴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내용을 아이디어를 풀어놔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륙의 물수지가 그 어떤 상태가 변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웻했다가 드라이즈. 그러니까 점프가 일어났는데 보통 점프가 일어나면 다 돌아오거든요. 또 말랐다가 비 오면 다시 축축이 들어오는데 그게 10년, 20년 영구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폴라모션 데이터 자연축 변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공조자 저 논문 쓴 공조자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멜번 대학에서 그 관련된 모델 일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열심히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모델의 아웃풋 보이면 모델이란 것은 그 모델 값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다 있으니까 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구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석이 되면 이제 추석 이제 그 논문을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혹시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서. 그게 정말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지구의 땅이 웻했다가 드라이진 상태가 그게 10년, 20년 지속되고 있는지 변할 수가 있는지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 서기현 교수님이었고요. 일단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얘기 혹은 뭐 핵심을 착각하고 있던 뭔가 좀 그런 얘기였던 것을 좀 바로잡아 주셨고 과학적인 전혀 알지 못하던 얘기도 전혀 알지 못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위성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거울 위성 얘기도 새롭고 그래서 오늘 저희 10년 동안 보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의리로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도 의리로도 보고 계신데 오늘은 정말 좀 새롭고 아주 신박한 그런 얘기였고 지구과학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또 연구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시면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지구과학에는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구과학의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저희를 좀 계도 인도해 주시기를. 네, 앞으로 출연하실 거예요. 그 저희 그 인맥 그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인맥 범위 안에 들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나오실 수가 없죠. 결국은 언젠가 또 나오시게 됩니다. 네, 저희 별 해는 사람들 오늘은 별을 해지 않았고 지구를 흔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출연해주신 서기현 교수님한테 박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 달 후에 이제 평범한 천문학 얘기로 다시 평범하지만 저희 천문학 얘기도 사실은 정명원 교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사실 예전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제만 같을 뿐이지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정명원 교수님의 천문학 얘기로 돌아와서 9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